글로벌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도입한 은행 자본 규제 완화가 끝난다는 발표에 혼조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이 작년 4월부터 1년 기한으로 시행한 은행 자기 자본을 규제하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완화하는 특례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1.74%를 돌파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완화 조치 종료에 대비해온 만큼 채권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함께 힘을 얻으면서 상승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증시 마감 무렵에는 1.72%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10년물 국채금리가 반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이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주가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기술 성장주와 경기 순환주 사이의 등락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황주 가운데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와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상승한 반면 애플의 주가는 0.45%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미국의 반도체주들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엔비디아, 자일린스, AMD, 인텔과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스, 램 리서치 등의 주가가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18%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잇따른 악재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교통당국이 자율주행 기능의 오작동으로 의심되는 빈번한 충돌 사고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주가 거품론마저 일고 있는 데다 중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테슬라의 족쇄를 채웠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는 테슬라가 전기차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군인과 공무원의 테슬라 전기차 사용을 금지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오프닝 벨의 장혜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김기성 앵커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도 다양한 이슈들이 줄비에 있는 가운데 또 다양한 또 경제 지표마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잠시 후에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 이수민입니다. 미 연준이 이 대형 은행에게 주었던 자본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 지수가 0.71% 하락하며 마쳤고요. S&P 지수도 함께 0.06% 소폭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만 0.76% 상승하며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연준은 팬데믹 시기에 대형 은행에게 부여했던 SLR 규제 완화 조치를 이번 달 말에 종료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직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1.74%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내 은행들이 이번 조치를 대비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이 상승세를 조금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도 미국과 중국의 첫 고위급 회담이 갈등으로 마무리된 것도 시장에 좀 무리를 주었습니다. 두 나라는 회담 초반부터 계속해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 끝에 공동 발표 없이 회담을 끝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와 종목별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섹터별로 살펴보시면요. 먼저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소비재 섹터 0.8% 각각 상승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금융 업종 위주로 1.2%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부동산도 1.26%, 산업재도 0.73% 하락하며 섹터별로 구분이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은행주 위주로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JP모건이 1.59% 하락하며 마감이 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대 약세 보여줬습니다. 웰스파고는 2.89% 하락하며 이날장도 마감이 됐습니다. 네, 기술주 위주로는 혼조세가 보여졌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을 살펴보시면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인스타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은 4.12% 상승하며 장을 마쳤고요. 아마존과 넷플릭스도 1%대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0.45%, 마이크로소프트가 0.16% 소폭 하락하며 대형 기술주들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클레이즈가 이 포드에 대해서 전기차 전략을 굉장히 높게 산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 16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오늘 포드의 지난주 금요일은 2.72% 상승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미 법무부가 이 비자의 체크카드 사업과 관련해서 반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자는 이날 6.24% 약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또 주가가 엇갈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페덱스는 실적이 시장치 전망을 상회하면서 이날 6%대 강세로 마쳤습니다. 279.58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나이키는 시장과는 조금 다른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실적이 3.97% 주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137.49달러에 오늘 이날장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테슬라의 전기차 사용 금지를 군과 국영회사 임직원들에게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를 통해서 수집하는 각종 데이터가 국가 안보를 유출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외신들은 미국이 화웨이와 같은 중국의 이동통신 장비 업체를 제한한 데에 따른 대응 조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전기차 업종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테슬라가 0.26% 상승하며 장을 마감을 했고요.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리오토나 니오, 샤오펑들도 모두 다 4%에서 7% 가까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전기차 업종은 대체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도 계속해서 이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뇌에서 전달되는 신경 신호를 읽어서 작동되는 AR 밴드를 공개를 했는데요. 검지와 엄지 끝을 맞부딪히는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클릭을 입력할 수가 있어서 아무 바닥에나 대고 키보드를 쳐도 문자가 입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시가 되려면 아직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파월이 7곳의 중앙은행들과 BIS 최근에 공동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CBDC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BDC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세운 발행 원칙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CBDC는 현금과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면서 계속해서 이 연준도 CBDC 발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1월에 파월이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이므로 CBDC의 전환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힌 것에 비하면 굉장한 진보가 있다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학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간격을 3피트로 줄여도 좋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내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학교 재개방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내에서는 현재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신규 감염이 급격히 늘고 있어서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지역이 있다라는 점, 여전히 시장의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으면서 봉쇄 조치를 또 강화하고 있는 유럽 시장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증시는 내림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1.05%,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1.07% 하락했습니다. 영국 지수까지 함께 1.05% 하락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 압박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도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금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1.41%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1.69% 크게 하락했습니다. 홍콩의 항생 지수도 함께 1.41% 내려오면서 아시아 증시도 계속해서 금일 압박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원유 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이 국제 유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WTI가 1.38% 다시 상승을 하면서 61.44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브렌트유는 1.98%도 함께 급등하면서 64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는 0.53% 소폭 상승하면서 1,741.70달러에 이장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은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의 기존 주택 판매와 시카고 연은의 국가활동지수 발표가 있으니 챙겨보시고요. 유럽에서도 1월 20일 경상주지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일정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관세청에서 3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국의 실제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 대출 우대 금리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4월부터 1년 만기 금리가 현재 3.85%로 동결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와 주요 일정 알려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오프닝벨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슈들이 글로벌 증시를 흔들었는지 지난 주말 동안에 나온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외신 기사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기사는요. 모건 스탠리가 미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은 합리적이다라고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네, 첫 번째 기사는 CNBC 기사입니다. Morgan Stanley says rising 10-year Treasury yields is reasonable as confidence in U.S. economy grows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키포인트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 국채 금리 거의 지겨울 만치 들으셨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합리적이며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내놨습니다. 또 글로벌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죠. 짐 캐런에 따르면은 최근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재정 상황이 긴축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네요. 또 이어서 도이치뱅크의 수석 에코노미스트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구 책임자죠. 마이클 스펜서 또한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채권 매수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을 했네요. 기사 내용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조만간 인상할 계획이 없고 또 채권 매수 프로그램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현지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1.7%를 넘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전에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입니다. 냉랭한 미중 관계가 달라진 것 없이 씁쓸하게 끝난 고위급 회담이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네, Morgan Stanley says는 아니고 두 번째 파이낸셜 타임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Bitter summit shows no reset in Chile-U.S.-China relations라는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자꾸 다른 게 뜨네요. 지난 주말에 날씨가 다소 쌀쌀했었는데요. 이 날씨의 여파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시작되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8일에서 19일 이틀간 알래스카에서 개최한 양국 고위급 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내지 못하고 헤어졌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열린 고위급 회담이었지만 양국은 한 채 양보 없이 자기 입장만 주장을 하다가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고위급 관리들이 앵커리지에서 상륙하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고 기사는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잔인하리 많지 강한 냉기가 방을 강타했다라고 기사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홍콩, 신장, 티베트, 대만, 사이버 공간 등 미중 충돌 사안에 대해서 중국에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죠. 국영 신화통신에다가 중국 측은 주권을 방어하려는 중국의 결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했다고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정치국원 발언은 미국은 중국을 말할 자격이 없다. 중국인한테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중국과 대화하길 원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미중 고위급 회담 1차 회의에서 무려 16분이 넘게 미국을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네, 회담은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중국에서는 미국이 할 말을 다 했다면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중국의 주요 외신들은 전했는데요.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 고위 당국자가 회담에서 미중 양측은 북한과 이란 핵, 또 아프가니스탄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는 협력을 모색했다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는 또 북핵 문제도 회담의 주요 의제였지만 중국은 미국과 갈등 탓에 자신의 동맹인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상 빈손으로 끝난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내용 확인해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는 달아오른 스펙 3개월 만에 2020년 기록을 경신했지만 앞으로는 힘들 것이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Specs break 2020 record in just 3 months, but the red-hot industry faces challenges ahead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네, 스펙 리서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스펙은 2021년까지 지금까지
879억 달러를 달성했고 이미 작년에 전체 발행량을 초과했다라고 이제 키포인트에 나와 있는데요. 또 이 달아오르는 스펙 분야는 급부상한 상승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다. 또 이자율이 높으면 이러한 성장 기업들은 훨씬 덜 매력적일 것이다. 그리고 많은 스펙 IPO 주식이 전반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취약한 것으로 입증이 되었고 2021년 수익을 잃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펙에 대한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요 외신들을 통해서 지난 주말 동안에 나온 기사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는데요. 우선 국채 금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SLR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SLR 말 참 어렵죠. 그러니까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은행을 생각을 해보면 은행이란 곳이 은행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들의 예금을 가지고 그걸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다 떼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위험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위해서 이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 그러니까 이 자기 자본이라는 것 자체는 자본금 플러스 뭐 이익잉여금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어느 수준 유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SLR 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BIS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보다도 좀 더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험 자산에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 BIS에서는 국채가 위험 자산으로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 SLR 규제에서 국채마저도 위험 자산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때 이걸 갖다 빼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분모가 위험 자산이고 분자가 자기 자본인데 분모가 작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숫자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총 자산이 2,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는 이 비율을 3% 이상 그리고 또 이 연준이 지정하고 있는 8개 초대형 이 은행에 대해서는 5% 이상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국채가 일단 제외가 되면서 말하자면 이 비율 자체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규제가 다시 생긴다 하면 은행들이 국채를 팔아야 되느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 그럽니다. 조사해 놓은 걸 보니까 지금 미국 8개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에 이 SLR 비율이 6 내지 7 정도 와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국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당장 이 국채를 팔아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 안전도의 어떤 그 기준을 생각을 해본다면 국채 매입 여력은 없어진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3,500억 달러 내지 5,500억 달러어치 정도의 국채를 팔 요인이 생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용인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사실 그동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빠르게 오른 거는 문제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들어가지고 대략 한 80bp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문제지만 현재 1.7%대의 이 금리가 높은 거냐? 아니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리 얘기할 적에 잠재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잠재 성장률이 대략 1.9%고 물가 상승률을 2.2%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 두 개만 돼도 4%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라는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서 이 연준이 절대로 높다라고 보고는 있지 않는 것 같다. 특히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서 우리가 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나스닥만 좀 발작을 해서 떨어졌지 다우나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이 금리를 가지고 뭔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뭐 YCC를 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뭐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을까요? 그건 일단 금융위기,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어떤 정책을 펴왔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그러니까 정책을 거둬들인 거,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를 올린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2015년 12월입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15일까지 미국 국채 금리의 이 움직임을 볼 것 같으면은 3%에 육박을 하거나 좀 넘기도 했고 대략 한 2.5% 수준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로 금리는 손을 안 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2%를 넘어간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준이 무슨 기준금리 인상을 생각한다든지 테이퍼링에 나선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국채 입찰을 하겠지만은 이 국채 입찰에 응찰하는 국제 자본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신흥국은 어떤가요? 신흥국들이 이제 하나씩 금리를 올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터키하고 브라질,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각각 다 올렸습니다. 예상보다도 폭이 훨씬 큰 그런 네.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이렇게 그 신흥국들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뭐 어느 나라나 다 겪고 있지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터키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터키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하고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유를 생산하는 그런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흥국에 들어와 있던 해외 자본들이 빠져서 미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네.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2월 마지막 주를 기준으로 국제금융협회가 계산을 한 게 있는데 하루에 2억 9천만 달러 정도가 신흥국 30군데로부터 빠져서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은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에 손을 대지는 않겠지만은 신흥국들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 우리나라에 대입해서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물론 브라질이나 러시아하고는 그 펀더멘탈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 인플레이션과 해외 자본 유출에 대해서는 우리도 걱정을 해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목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주가 전망은 어떤가요? 전문가들의 주가 전망을 제가 주말에 쭉 뒤져봤더니 정말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팔아라라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다 성장주를 사라 하는 사람까지도 있을 정도로 다른데 그 내용을 대충 짚어볼 것 같으면은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내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버핏 지수. 네. 버핏 지수 아시죠? 그러니까 네. GDP를 가지고 시가총액을 갖다 나눈 겁니다. 이게 대략 한 10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 이상이면 과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이후에 이 버핏 지수가 대략 한 180% 정도였고요. 금융위기, 그러니까 버블 붕괴 때 이 버핏 지수가 얼마였는가 하면 210%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300%입니다. 높기는 굉장히 높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라는 게 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까지 다 반영이 된 이미 거다. 반영이 됐다. 그렇기 네. 때문에 파티의 마지막 불꽃놀이만 남아서 출구 앞에 서서 빠져나갈 걸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비관론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략 낙관적으로 보거나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대략 앞으로도 돈을 더 풀 것이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프라 투자 부분에도 한 3조 달러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의 힘이 계속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의 장 자체가 조정이지 말하자면 하락 반전한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입장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렇다 손 치더라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적이 있는 그리고 가치주에 투자를 해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물가가 오르더라도 3, 4, 5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거다
그리고 3월부터 시작해서는 4월부터 시작해서는 미국 국채 금리도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흥국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3월 달에 미국 국채 입찰이 그렇게 성황리에 끝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미국 국채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3월이 회계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전통적으로 3월 달에는 미국 국채를 많이 안 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4월 이후로는 해외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국채 금리도 안정세를 보일 거다. 그렇다면은 성장주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월, 5월 해가지고 성장주가 떨어진다면은 그때 싸게 사둬라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빠져나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주를 사서 기회를 노려라 하는 것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분명한 건 뭔가 하면은 시장의 변동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언제라도 팔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장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24시간 주식시장 보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한테는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만은 네. 하루에 한 번 봐가지고 이 주식시장을 대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야구에 비유해가지고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발빠르게 대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분 모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죠. 네, 앞서서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리면서 김기성 앵커와 함께 SLR 소식과 관련한 내용 인사이트 있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분 모시고 글로벌 증시 흐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투자 전략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대표님? 네, 잘 보냈습니다. 전 대표님 주말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주말에 월요일 방송을 하루 종일 준비하면서 보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오늘도 네, 그렇지 인사이트 못합니다. 있는 내용 전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에 마감한 뉴욕 증시를 보면은 이제 증시 흐름이 좀 엇갈렸잖아요. 예, 예. 네, 나스닥이 올랐다는 부분, 뭐 금융주가 하락했다. 이 부분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이제 네. 부분이다 보니까 뭐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할 텐데 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나요? 예, FOMC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된 모습을 좀 보였다가 그리고 이제 금리가 좀 오르는 것 같으니까 나스닥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하루 동안 급락하고 그리고 다우랑 S&P는 약간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런 거는 약간 예견됐던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했다. FOMC의 어떤 연준의 약발이 금세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수로 봤을 때 S&P 500이나 그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가고 그리고 그 나스닥이 하락한 건 전고점 대비해서 좀 10% 안팎의 하락 네. 추세를 보인 거니까 그냥 구간 조정 이 정도, 기간 조정 이 정도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세 하락의 측면을 어떤 구간에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로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단지 시장의 기대를 좀 보여주지 못했다. 그냥 금리의 영향을 좀 받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SLR 종료에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가 더 오를 거다. 네네. 그죠? 그거는 네.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은 오르고 네. 오히려 S&P 500하고 네. 이 다우가 떨어진 거는 좀 역행되는 움직임 아니냐 하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제 SLR 그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SLR이라는 게 생긴 그 기본적인 이유가 금융위기 때 생기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네. 금융위기가 아니었으면 미국의 금융위기가 아니었으면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사실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거란 네. 얘기를 하는데 그때 보통 40% 룰이라고 해서 미국이 자기 GDP의 국력의 40% 정도가 오는 경쟁자가 생기면 그때 그 경쟁자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무너뜨려서 자기를 네. 따라잡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금융위기가 올 때
중국이 미국 GDP의 40% 그러니까 국력의 40%를 거의 다 따라왔을 때 지금 미국이 21조 달러고 중국이 14조 달러쯤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너무 체력이 빠져서 중국을 그때 뭐 견제하지 못하고 중국의 도움을 어떻게 보면 받았던 거죠. 그랬죠.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그 금융 시스템의 문제, 금융 기관들의 그 어떤 부실화 문제였었던 거죠. 근데 네네. 그때 이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문제가 되니까 미국 전체의 어떤 그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이 금융 부실을 좀 막아야겠다고 해서 그 어떤 자본 규제를 이제 네. 대형 은행에다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건데 작년에 그거를 좀 풀어주게 된 거죠. 돈을 좀 풀으라고 해서 네. 대형 은행들이. 근데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뭐 연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연장을 하더라도 조금만 연장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장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채권을 내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금리는 이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 시장의 악재뿐만 아니고 이제 채권을 내다 팔아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 같은 거는 다시 자본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자본 시장에 들어왔을 때 단순히 현금으로 보유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네. 그렇지 않고 다시 그 현금은 유가증권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당연히 수익을 내야 되니까 오히려 그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조금 시계열을 약간 더 길게 보면 한 달 뭐 이렇게 뭐 보름 한 달 이상 넓게 보면 주가 전체에 뭐 악영향이라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더 있다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게 뭐 어떤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라고 얘기하는 쪽은 헤지펀드나 뭐 금융기관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당연히 계속 울어서 뭐 연준으로부터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겠죠. 그들이 항상 그 얘기했던 대로 자기들의 어떤 자기 어떤 이익 측면에서 그 연준으로부터 그런 걸 얻어내기 위한 네.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뭐 국채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네.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또 네. 연준은 좀 달래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네. 또 거기에 맞서서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이번 주에도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좀 여러 차례 또 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어떤 말을 하게 될 것 같은지 혹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그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그 어떤 자본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그런 시점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자본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자본시장의 어떤 자본시장을 부양하거나 경기 부양, 그러니까 뭐 그 자산시장을 부양하는 데는 직접 개입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지 그 어떤 이 경기 동향에 대한 그 확신 같은 거를 심어주는 그런 태도를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금리나 양적 완화나 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연준이 뭐 그 주식시장이나 이런 자산시장을 조정하던 무대에서 사실은 그런 주도적 역할에서 연준은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다음 그 이상의 역할은 정부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실 또 중앙은행이 더 이상 개입하면 뭐 어떤 그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이 그렇게 과도하게 개입하면 뭐 그 어떤 중앙은행의 역할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연준에서 그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은 뭐 그거 제가 말씀드린 뭐 이상의 것, 그러니까 경기 전망이나 뭐 어떤 뭐 경기 지표에 대한 그 이야기 그런 거를 초월하는 거 이상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연준이 나서서 네. 돈을 풀어댔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2001년도에 있었던 IT 버블 붕괴 때 네. 그때는 거의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나고 제가 그때 미국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그 현장을 봤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마 S&P 500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정책을 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는 그런 대로 돌아가고 네. 주가가 만약에 뭐 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닷컴 버블 붕괴 때처럼 큰 폭락이 왔다고 연준이 그걸 위해서 다른 정책을 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닷컴 버블이랑 그 금융위기랑 좀 차이가 있는 게 닷컴 버블은 그 자산시장 중에 그 주식시장 중에 기술주 부분만 폭락을 한 거고 예. 금융위기는 금융 시스템 전반이 폭락을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기지 시스템도 네. 붕괴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1,000만 명이나 그 집을 잃고 이제 집을 잃고 쫓겨난 사람들이 1,000만 명이고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자기 집을 잃게 된 사람이 780만 명 그렇죠. 정도 네, 되고 네.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갔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그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게 된 것이죠. 이게 그렇게 보면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니까 지금 그 연준이 보고 있는 거는 이 그 두 가지 닷컴 버블과 이 그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중간 어느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연준이 지금까지 했던 일은 뭐 이 중간 지점에서 자기들이 할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시장도 더 이상 그 연준에게 이렇게 바라는 그런 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금리에 적응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닷컴 버블 때 주가 빠진 거를 보면은 뭐 구글도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폭락을 했고 뭐 네네. 나중에 다 회복이 됐지만 네. 근데 내가 기억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시스코라고 그 큰 통신회사 있지 않습니까? 장비에서. 내가 그래서 아니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시스코 주가를 봤더니 그때를 회복을 못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죄송하지만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네. 그런 경우가 이번에도 안 온다라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무슨 시스코라는 회사가 펀더멘탈이 없거나 그런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그때 과대평가돼 있던 게 아직도 회복을 못 한다면 이번에도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그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때도 이제 시장으로 흘러간 그 많은 자본들이 그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굉장히 많은 그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도 전기차만 붙으면 그냥 2조, 3조 평가를 받는 건 굉장히 쉬운 시대가 됐으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것과 유사한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금융주는 어떤가요? 뭐 이렇게 굉장히 또 큰 폭의 하락을 맞았는데 네. 은행 섹터 같은 경우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은행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잠깐 어떤 구간 조정에 들어간 것이지 그 어떤 하락세에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다른 전반적인 그 성장주나 다른 그 섹터에 비해서 지난해 올해 초에 그 상승세가 굉장히 상승폭이 적은 편입니다. 50에서 7%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고 그것도 원래 그 이제 가치를 다 회복을 못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지지난주에 비해서 뭐 지난주 좀 하락한 부분은 다시 이제 되돌림을 금세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지금 같은 기회는 오히려 더 편입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주는 어떤가요? 근데 반도체 이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작년 말에 좀 올랐다가 올해 초에 좀 조정을 받고 다시 2월 달에 상승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조정에서 좀 회복하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근데 연초 급등해서 조정을 받았다가 근데 반도체는 올해 내년 메모리 비메모리 그리고 또 5G 통신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산업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뭐 그런 전기차에 필요한 이런 그리드 송전망에 관계된 부분에서도 계속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반도체에 대한 이 업황은 계속 긍정적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하락한 부분에서의 그 어떤 실적 개선도 굉장히 예상이 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 반도체 부분의 어떤 편입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반도체 생산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거나 네. 세제 혜택도 아마 이게 가시화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는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네. 당연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뉴스 중에 미중 고위급 회담 관련돼서 이것도 약간 연장선 사항이 있는데 반도체 기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자유진영의 기술과 생산력이 다 몰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중국이 자체적으로 중국 당국이 연간 15조에서 20조 이상씩 투자하고 있는 어떤 자국 내 기업의 어떤 기술 투자를 미국 주도의 어떤 산업들이 차별화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도 있지만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생산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의 어떤 시장 지배력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는
뭐 굉장히 유효한 것으로 좀 보여지죠. 그리고 그 얘기하는데 상당히 동의가 가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삼성전자가 결국은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추가 증설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리고 또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네. 그런가 하면은 미국이 그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이 소부장 기업들 그러니까 네. 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중에서 일본이 무역 규제 강하고 하고 난 뒤에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진 기업들이 많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을 좀 골라서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할만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테슬라에 관련해서 한 번만 여쭤볼게요. 또 네.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요. 네. 테슬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테슬라는 매번 악재가 오실 때마다 많습니다. 여쭤보는 것 테슬라는 매일 할 얘기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그 이제 30개 정도의 그 애널리스트랑 뭐 투자은행 보고서를 보면 그 테슬라에 대한 어떤 타겟 프라이스가 이제 목표 단가가 이제 낮게는 67불부터 67달러부터 네, 네. 지난주 가격이 67달러부터 가장 높은 게 1,200달러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3,000달러, 4,000달러 예,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캐시우드 뭐 누님은 뭐 4,000불 뭐 지난주 인터뷰는 4,000불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1,200불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67불 얘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아직도 그 시장은 굉장히 불확실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중국 정부에서 뭐 이게 그 테슬라에 달린 그 카메라 8개가 항상 찍고 있고 그걸 타고 있으면 도청될 수도 있으니까 뭐 공무원 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 간밤에 그 저기 앨런 머스크가 절대 뭐 그런 일 없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거 하면 공장 접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만두겠다 뭐 중국에서 사업을 접겠다 이런 얘기까지 뭐 아주 절실하게 얘기했던데 근데 중국은 이제 테슬라가 그 판매하는 그 전기차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거의 그 테슬라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의 그 관건은 테슬라가 뭐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제가 뭐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중국의 그 특징은 그 애국 마케팅, 애국 소비에 있는데 그렇죠. 예, 뭐 미국과 그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심한 그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도 중국 사람들은 애플 아이폰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삼성전자 휴대폰을 안 쓰면서 삼성은 우리 게 아니라고 했지만 애플 아이폰을 쓰면서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은 중국에서 만들어지니까 중국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선택적 애국이죠. 근데 중국 당국에서 테슬라에 대한 그런 금지를 했는데 과연 중국인들이 테슬라를 보고 중국 그 지금 테슬라 자동차는 거의 대부분 그 중국 그 상하이 공장에서 네. 만들어지는데 이거 테슬라는 미국 차가 아니고 중국 차다 이렇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국인들이 뭐 무슨 니오나 뭐 아니면 리오토나 뭐 샤오펑 같은 것을 받아들이고 테슬라를 밀어내면 테슬라의 미래는 없게 된다고 보지만 어차피 테슬라 중국에서 만드는 거니까 중국 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테슬라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테슬라의 어떤 이런 수익 구조 가운데 네. 그 8개 카메라로 찍는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바탕으로 하는 보험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 보험 사업도 수익률이 꽤 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돼 있던데 네네. 어떻게 본다면 결국 테슬라의 미래는 이 그런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적인 쪽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지적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시장 지배를 하기 전까지 전기차 메이저로서의 테슬라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능력이 좀 유지가 되겠죠. 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멀린 78의 이민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분 전화 연결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전일장 매매 종목 순위 어땠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개인 투자분들의 수급 상황을 좀 보면요.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도를 가장 많이 했던 상품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상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는 금호석유, 다음으로는 롯데케미칼, 신풍제약, 다음으로는 코덱스 인버스, 한국항공우주, DGB 금융지주, 하나시스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순이었고요. 반대로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LG화학과 SK바이오사이언스, SK하이닉스, 코덱스 레버리지, SK이노베이션, 카카오, KB금융, 셀트리온 순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중소형주인 코스닥 시장을 좀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KH바트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박셀바이오와 록시자 랩셀, 이어플로우,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 원익QNC,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종목들을 가장 많이 팔았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가장 많이 했던 종목으로는 ENF 테크놀로지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HLB와 안랩,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현대바이오, 시젠, 세트렉아이, 빅텍과 같은 순으로 순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개인들의 투자 흐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거래소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매도를 했던 종목을 보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였습니다. 즉 지수의 반대에 베팅하는 상품을 가장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인버스를 좀 많이 팔았다라는 것은 지수의 좀 상승을 좀 감안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따라서 지금 순매수 종목에서도 역시나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이 상위에 링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지수가 조금 더 추세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가장 최근에 핫했던 상장 종목이었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순매수 양도 상당히 많았는데 관련해서 SK그룹주로의 베팅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SK 계열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런 부분들은 SK의 변동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의 매도세를 좀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KH바트를 가장 많이 팔았는데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박셀바이오라든지 록시자 랩셀, 이어플로와 같은 종목들을 최근에 주가 추이를 하나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대거 오히려 금요일장을 이용해서 매도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지수가 좀 빠졌던 종목들을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를 했던 상황입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지수가 많이 흔들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장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매수라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HLB 같은 경우도 지난 금요일에 지수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자, 주가에는 보통 우리가 관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추세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상승하는 종목들을 사고 하락하는 종목들을 파는 게 기본적인 매매 중에 하나인데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반대로 베팅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오르는 종목을 오히려 팔고 하락하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이런 매매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코스닥 매매 성향을 봤을 때는 오르는 종목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그리고 내리는 종목을 파는 전략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이슈와 함께 경제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지도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장 어떻게 보면은 해외 시장을 좀 보면요 혼조세를 좀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연준의 은행 자본 규제 완화 종류가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미 금리 동향이라든지 미중 고위급 회담 등을 주시하면서 혼조세 마감이 됐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도 혼조세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시장에 변동성을 좀 만들어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계속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밝혔던 발언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요. 시장에 그렇게 큰 타격을 줄 만한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만 시장이 계속적으로 국채 금리에 따라서 많은 변동성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미 국채 10년물 금리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지난주에 미국 은행주가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금융주들 변동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베팅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하락하는 종목을 팔고 상승하는 종목을 사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반대로 베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즉 상승하는 종목을 좀 사고 하락하는 종목을 파는 매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단기 테마가 있는 종목들로는 수급이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주에 가장 많은 관심이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빗썸 관련된 내용인데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관심이 몰리면서 빗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빗썸의 가장 큰 운영 주체로는 빗썸 코리아가 있고요. 최대 주주로는 빗썸 홀딩스. 그런데 나머지 지분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 종목 중에는 비덴트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덴트 지난주 금요일에도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비덴트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는 빗썸 코리아라든지 이런 빗썸 관련된 지분에 베팅을 하고 있는 관련이 되어 있는 또는 그런 상장 기업들에게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비덴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버킷스튜디오나 또는 인바이오젠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 이 회사에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이원 컴포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비덴트를 비롯해서 뭐 이원 컴포텍 등등등 버킷스튜디오 같은 빗썸 관련된 종목들 이번 주에 강한 뭐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에 한번 관심 종목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철순 전문가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어서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금 장을 한 9분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어떤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19% 그래도 상승불 켜내면서 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45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8% 상승하면서 954.82포인트에서 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좀 상승불을 많이 켜고 있는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진입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두 종목입니다. 동성화학 현재 21,50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TX 중공업 같은 경우도 현재 상한가 진입하면서 5,03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STX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부를 분할해서 STX 에너지 솔루션을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른 모멘텀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등락률이 높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로시스 헬스케어 현재 26.64% 상승하며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085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NSN도 함께 21%대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1,435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계속해서 STX 중공업과 같은 이유로 묶이면서 지금 급등세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 체결가 6,83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STX 엔진도 함께 11%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STX 중공업과 STX 엔진까지 오늘 계속해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8,0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기연 현재 11%대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900원에서 예상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다인 현재 10% 상승하며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73,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비덴트 9.49%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요. 지난 시장에서 이제 빗썸과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가 인수전에 참여를 한다. 비덴트를 통해서 이제 지분 확보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현재 10%대 상승불 켜내면서 15,000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원화학 같은 경우도 현재 9.85%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가 74,700원에서 체결되어 있습니다. 네, FN가이드 현재 살펴보시면 8.79%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8,29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두산인프라코어도 현재 7.89%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8,75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휴먼은 현재 0.42%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체결가 현재 11,95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진양산업 현재 3.92%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7,15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신전공도 현재 6.82%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350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JMT 현재 6.83% 정도대 지금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3,82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CJ제이제당 현재 0.59%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2만 3,5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GM팜텍 현재 5.93% 상승하고 있습니다. 1,25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젠바이오 현재 1.53% 상승불 켜내면서 16,6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만도 5.71% 상승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74,000원에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기술 현재 4.95% 상승 대기하고 있습니다. 67,8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서남 살펴보시면요. 5.12%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3,39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퍼스텍 현재 4.5%대 지금 3%대로 내려앉았죠. 3.91%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2,65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노바텍도 현재 4%대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37,35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금강철강 4.55%대 빨간불 켜내며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43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가레인도 함께 2%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2.56% 정도 상승하면서 1,995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KCTC 현재 3%대 3.81% 상승하면서 7,08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상우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3.78% 상승불 켜내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85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온시스템 4% 상승불 켜내면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예상 체결가 18,2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동 살펴보시면요. 현재 2.63%, 2%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1,95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산중공업 현재 3.88%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12,05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양화학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3.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645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임팩 살펴보시면 현재 3.79%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7,4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이화공영 살펴보시면 현재 3.21%대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화공영 예상 체결가 7,08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성도 ENG 3%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96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DENT도 살펴보시면요. 현재 3%대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8,380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바이넥스도 함께 3%대 상승 출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 체결가 19,75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풍제지도 현재 0.14% 소폭 강보합권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6,93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현대 코퍼레이션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0.33% 소폭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가 15,15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원전선 우선주 한번 살펴보시면 2.31%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2,660원 선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프라웨어 현재 1%대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초반보다 탄력을 좀 잃었는데요. 2,5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박림 현재 3%대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85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한국 큐빅도 0.12%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4,175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유한양행도 현재 1.46% 강세 흐름 속에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6,26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페노션 현재 3%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6,5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네트 거의 3%대 지금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12,600원 선에서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K프 살펴보시면요. 2.86%대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5,40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비코전자 2%대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 체결가 7,16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화전자 1.99%, 2% 조금 못 미치는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17,90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나미 현재 3%대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나미의 예상 체결가 4,975원에서 지금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시효과 구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개장 상황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이제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1.7%대에 머물면서 이제 아시아나 유럽 중심으로 압박을 가하는 한 주였습니다. 저번 주에 1.74%까지 또 치솟으면서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그러고 금요일 이제 새벽 시장에도 계속해서 국채 금리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려도 또 하나 더 우려를 더해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펼쳐졌던 미중의 고위급 회담이 결국은 좀 갈등을 오히려 표출하면서 끝나는 회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초반부터 계속해서 험한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결국은 공동 성명도 없이 회담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미중에 대한 갈등 우려들이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나타났고 우리 증시 속에서도 나타나면서 처음 회담이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좀 수급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이 1조 원 넘게 이제 물량을 출회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래도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도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우리 증시가 다시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개장 상황에서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네, 월요일 시장 개장 상황 함께 지켜보시죠. 네,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25%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3,047.11포인트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기분 좋게 0.15% 동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953.5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90억 원대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460억 원대 지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560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죠.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기관이 40억 원대 물량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이 238억 원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이 290억 원 물량 담아내면서 오늘 개인이 물량을 담아내면서 양 지수 모두 다 또 상승폭 켜내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리고 대체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0.24%,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82,100원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72% 상승을 켜내면서 13만 9천 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도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만 3천 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69%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LG화학만 현재 1.57% 하락세 기록하면서 81만 7천 원에서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0.44%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줍니다. 23만 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에 가까운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71만 5천 원 선에서 현재 출발했습니다. 삼성 SDI 현재 1.36%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만 유독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65만 2천 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0.2% 소폭 상승하면서 49만 3,500원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셀트리온 현재 0.52% 빨간불 켜냈습니다. 28만 8,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내림세 보여줍니다. 기아차가 0.34% 내려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0.67% 시세에 밀렸습니다. 29만 8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가 2%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탄력 받으면서 29만 4,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LG전자 0.65% 소폭 상승합니다. 현재 LG생활건강도 함께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지만 KB금융은 0.1% 소폭 상승합니다. 49,700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0.2% 시세에 이렇습니다. 25만 4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0.11% 소폭 상승하면서 93만 4천 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까지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시세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2.6% 하락한 20만 6천 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림세가 그래도 좀 많이 보이네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4% 상승 출발하면서 12만 5,6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지만요. 셀트리온 제약은 반면에 0.34%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만 8,100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게임 관련주들도 오늘 다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게임즈 1.87% 크게 시세 내주면서 52,6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0.44% 약보합권에서 29만 3,700원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대체로 그래도 내림 종목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CJN이 0.45%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3만 2,1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75% 지금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만 7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다만 SK머티리얼즈만 0.1% 소폭 상승하면서 30만 5,6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CJ ENM 0.41%, 스튜디오 드래곤 0.53%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계 업종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두산인프라코어가 7.71%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8,74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원시스템도 5%대 탄력 붙으면서 18,45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까지 3%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1,95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STX 중공업 오늘 27%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4,935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T에너지도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기전자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이 3%대 상승을 펴내면서 1,020원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일렉트릭이 1.79%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9,850원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원전선 우선주와 코리아서 우선주 모두 1%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1.15%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화학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폭이 굉장히 크네요. 진양화학이 9%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4,880원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화학도 6.95% 급등세 보여주면서 17,700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진양폴리도 함께 6.94% 탄력 가져갑니다. 3,775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미원화학도 함께 4.85% 상승을 켜내면서 71,3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운수 장비 업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원금속이 4.3% 빨간불 켜내면서 1,335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오늘 만도도 2.57%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71,8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SG 충방 1.82%대, 덕양산업이 1.18% 지금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KBI 동국실업도 0.9% 상승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약업종 살펴봅니다. CTC 바이오가 3.55% 상승을 켜내면서 7,000원 선에서 지금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페트론도 3.52% 탄력 가져가면서 17,650원에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KPX 생명과학과 코오롱 생명과학 모두 다 2%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현재 19,95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올리패스까지 1.16% 상승하면서 16,5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종이 목재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패키지가 0.5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750원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오늘 국일제지 0.17% 또 소폭 상승하면서 5,79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금속 업종들 살펴보시면요. 금강철강이 6.83%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57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승일 같은 경우가 2.84% 빨간불 켜내면서 1,1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동스틸과 하이로코리아 모두 다 1%대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하이로코리아 지금 15,1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삼형 엠텍도 1.64%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5,58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음식료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손 F&G가 4.35% 탄력 가져가고 있는데요. 2,52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팜스토리도 3.21%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2,2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아미코젠이 1.76% 강세 속에 34,75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한일사료도 1.51% 상승불 켜내면서 2,02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노바렉스도 1.29% 빨간불 켜내면서 43,1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프닝벨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개장 상황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장초반 국내 증시 흐름과 함께 거래 동향 등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FP코리아의 강승민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주말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슈로 어떤 것을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여러분 가장 기다리셨을 백신 이슈를 한번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기사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백신을 맞으니 초사연이 된 느낌이다. 초사이언이요?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사실 뭐 이제 저희 세대라면 다들 보고 자랐을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인데요. 일반 사람에 비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파워와 전투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계속해서 이제 접종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꼭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 외상센터장이 이렇게 말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나는 이제 건강하게 어디나 다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옳지 않았다고 잘못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죄송합니다. 잠시 방송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FP 코리아의 강수미 본부장 다시 모시고 인사 나누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번을 인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이렇게 네, 생방이다 보니 또 생방의 묘미이기도 하지만 불편을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로 백신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네, 백신 이슈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국립의료원의 외상센터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백신을 맞으니까 내가 초사이언이 된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뭐 이제 제가 이제 참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왼쪽이 정상인이라면 오른쪽이 이제 초사이언이 된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전투력과 힘이 굉장히 배가 된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물이군요. 네, 같은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전문가들은 꽤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지금 상반기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말에 EMA 그러니까 유럽 의약품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혈전이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혈전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생길 수 있는 혈전 발생률만큼도 안 되는 접종자에서 그런 혈전이 나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주 특이한 혈전. 그러니까 뇌 혈전 부분에서 보통 때보다도 너무 네. 많은 숫자가 나왔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 재밌다는 뭐하지만은 좀 유의미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뇌혈전이 생겨가지고 사망한 사람, 뇌혈전이 생긴 사람의 대부분이 55살 미만의 여자였다 그럽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네, 아닌가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네. 폐경기 전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뇌혈전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명시를 하고 그 제품에다 써 넣을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1,100만 명이 맞았는데 이 건수가 굉장히 적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사 내용은 좀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의견은 어떤가요? 네, 저도 사실은 김 기자 앵커님과 같은 의견으로 이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초사용이 됐다. 이거는 이제 뭐 나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 뭐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걸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저한테 여쭤보시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지금 이제 특히 하지 정맥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으신 혈행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한동안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힘들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백신 접종이 빨리 돼야지 경제도 정상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피해서 자영업자도 좀 살아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도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경제 상황이라든지 경기 회복 상황이 조금 지연된다라고 보시는 상황인 거죠? 네,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이제 또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경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남자분들이야 뭐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맞을 수 있겠지만 여자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경기 순환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될 경우 경기 순환주에도 좀 타격이 갈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남자분들만 경제에 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참여하는 경기 순환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출근부터가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또 외국에서도 사실은 지금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글로벌 증시 이제 특히 뉴욕 증시도 이제 뭐 혼조세에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도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좀 상승불을 초반에 켜고 시작을 했어요. 네, 초반에는 조금 이제 상승불을 켰는데 지금은 약간 또 다시 내려가고 주춤하는.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저도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에서는 조금
상승 모멘텀이 느리고 미국에서는 좀 빠른 이런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이런 불안감은 조금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하향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1분기 고점을 찍었는데 미국은 2분기 고점을 찍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이런 경우가 2번 있었다고 합니다. 또 2017년에서 18년, 또 2013년에서 2014년 네.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엇갈린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 경우에 우리나라가 네, 하향 압박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면서 아무래도 월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조금 경기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네, 예상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네. 어떤 지혜를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과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뜨거운 장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들은 개인이 많은 금액을 들어와서 굉장히 뜨거운 장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뭐 주목할 만한 지표가 기관의 주포입니다. 기관이 벌써 이제 팔아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관의 이런 지표가 우리나라 시장을 좀 더 어렵게 만들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계속 팔아치우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관이 지금 뭐 50 며칠째, 네. 뭐 이제 60 며칠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팔아내는 이런 가운데 개인들이 뭐 지수 방어 역할을 해주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기관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중심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네, 사실은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외국인과 함께 같은 흐름을 타는 것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동반 매도세를 타야 네, 되는 동반 건가요? 매도나 혹은 뭐 동반 매수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기관이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기관이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 들어오면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이 나가면 기관도 나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거와 정반대로 외국인이 들어오면 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기관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관을 좀 대처를 하려면 외국인과 같은 흐름을 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흐름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 장세가 펼쳐지면서 실적 위주의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조선주들 얘기를 많이 하던데 조선주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이슈로 조선주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 조선주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K조선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중국을 압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본다면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올해 목표치의 3분의 1 가량을 벌써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이면 LNG 엔진 플러스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제가 가져온 기사에 보면 이제 LNG 추진선이란 석유 연료와 함께 LNG를 쓴다. 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그런 선박을 얘기하는데요. 이 선박이 이제 사실은 친환경 네. 기조와 굉장히 함께 가면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NG 엔진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친환경 기조를 가져가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LNG 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그 기술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점적으로 잘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수주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조선소 쪽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이 수주가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일할 사람이 그렇게 없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3D 업종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기술자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 기술 가진 사람들을 좀 더 육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지금같이 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도대체 어느 쪽 분야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요새 같은 장세에서는 이슈가 있는 그런 이런 섹터를 갖다가, 종목이나 섹터를 타고 가야 이제 손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뭐 이제 제가 방금 가져온 선박 그리고 요새 들어서 이제 코리아 컨텐츠도 그렇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도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코리아 컨텐츠는 미나리 영향도 꽤 큰 거죠. 상당히 큽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BTS의 윤여정까지 3달 만에
우리가 뉴라는 종목이 140% 올랐다. 뉴라는 종목이요. 네. 뭐 어디 컨텐츠 제작 업체입니까? 저게?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영화관에서 보면 이제 상영 전에 이런 저런 광고가 나오는데 제작사 이제 광고가 나오면서 뉴라는 광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 보시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좀 더 친숙한 그런 네. 기업이라고 볼 수가 태양의 있는데요. 후예로도 엄청 떴었죠. 네, 맞습니다. 아, 뉴가 태양의 네, 후예 만든 제작을 네, 했죠. 네. 사전 네, 제작을 네. 통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올해만 253억 정도. 네,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콘텐츠 중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 달 만에 140%로 올랐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도-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이슈가 있을 때만 오르는 걸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콘텐츠가 올해도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올 상반기에 이렇게 올랐다는 거, 상반기도 아니죠. 사실은 1, 4분기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1, 4분기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상승 여력 보여준다는 것은 앞으로도 더 뜨겁게 달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주식하시잖아요. 네. 지금 현대 상황에서 새로 뭐 편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전략을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한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시겠어요? 네, 제가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현대자동차를 많이 들고 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을 들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폭스바겐 발표에 웃는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네.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 굉장히 지난주에도 전해드렸고 오늘 장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주가 굉장히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굉장히 좋은 모멘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소부장 요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아까도 이제 잠깐 소부장 얘기가 나왔지만 네. 소부장 업체 중에서 가장 빨간불을 켜면서 달려가고 있는 업체가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보다 지금 257% 정도 성장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대장주 LG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기업들의 이미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되게 재밌는 건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유럽 업체에도 이미 배터리 관련해서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내재화하든 안 하든 간에 결국 배터리를 만들려 그러면은 음극재나 양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이 필요한데 네. 포스코 케미칼이 음극재, 양극재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LG 화학이 덜 생산하고 SK 이노베이션이 덜 생산하더라도 결국 폭스바겐이 생산을 할 테니 양극재, 음극재 만드는 포스코 케미칼은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뭐 우리나라 어떤 뭐 업체가 선정이 되든 간에 계속해서 유럽에는 납품을 할 것이고 미국에도 납품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관련 부분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 타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52주 그 가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네. 이미 다 반영이 된 거는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사실은 뭐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135% 정도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코 케미칼이 유럽에서도 생산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고 중국에서도 사실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사실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장세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장세 속에 조금 버티면 또 장세 올라가는 그런 장세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제일 낮은 저점이 어딘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저점을 보고 좋은 기업에 타고서는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준비한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오르고 있지만 지금 들어간다면 굉장히 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FE코리아의 강수민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 많이 기다리신 김기성 앵커가 꼽은 핫 이슈인 이슈이신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그 경제신문에 난 기사들 중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기사들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네. 첫 번째가 그 한국경제신문에 난 건데 현대차도 배터리를 내재화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지금 막 우리 강승민 전문가가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대차가 그 남양주 연구소에다가 배터리 인력 내지는 배터리 조직을 지금 강화해서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은 지금 당장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건 아니고 아마 전고체 배터리 정도에서 내재화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완성차 업체들은 모두가 배터리를 내재화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은 배터리가 전체 이 차량 전기차의 생산 원가 가운데서 한 4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면은 전기차 판매 단가를 적어도 5% 이상, 10% 정도 낮출 수가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하고 폭스바겐이 이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업체들이 현재 배터리 내재화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 배터리를 갖다 생산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네. 우리가 많은 얘기들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시험실에서 하나 만드는 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학원생 몇 명이 모여서도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요를 높여서. 네. 근데 과연 이렇게 금방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고 그런 대량 생산의 기술이 확보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BMW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내재화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세계적인 동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우리 강승민 전문가가 포스코 케미칼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LG나 SK가 주문을 많이 받던 아니면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를 하든 간에 꼭 필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경쟁력 있는 업체를 골라서 투자하는 거는 언제나 유효하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현대자동차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거래에 특정 세력이 개입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그 따상은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공모가의 더블로 시초가를 시작을 하고 그날 상한가를 치면 따상이라고 하는데 네. 상따는 들어보셨어요? 상따요. 처음 이게 좀 듣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상따가 뭔가 하면은 오늘 상한가를 친 종목은 그 다음 날도 상한가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상한가 따라잡기입니다. 네. 특히 그 상한가 폭이 15%였을 때 이 상따를 하는 세력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있으면은 마구 사가지고 네. 그 다음 날 또 상한가 갈 때 때린다든지 뭐 하는 이런 식의 투자 전략, 투자 기법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어쨌든 그러는 건데 지금 현재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그런 세력이 개입됐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서울경제가 실었습니다. 네. 내용이 뭔가 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이 되고 첫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집중적으로 매입한 창구가 어디였는가 하면 교보증권이었다는 네. 전체 그 상한가로 사간 물량의 한 70% 정도, 53만 주를 샀고요. 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시초가의 상한가로 엄청난 물량을 갖다 주문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날 거래된 물량이 한 70만 주 정도 됐는데 처음에 많이 이 매수 주문을 해놓고 나면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53만 주 정도를 챙겼는데 그게 그날 거래된 물량의 70%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또 상한가를 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랬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날 그 전날 그러니까 첫날 상한가 매수 잔량이 630만 주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가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는데 시초가에 한 10% 정도 오르다가 나중에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로 빠졌죠. 갔는데 네. 그 시초가의 10% 정도 올라서 플러스를 유지할 때 교보증권 창구를 통해서 54만 주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세 차익을 계산을 해보면 단 하루 만에 70억 정도를 먹은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네. 최소 70억.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뭔가 이것만 노리는 세력들이 아니냐.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당연히 자기가 사서 파는 거니까 여기에 무슨 뭐 담합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SK 바이오팜 그리고 또 BTS 빅히트 네. 했을 때도 교보증권 창구를 통해서 첫날 거래된 물량이 70%가 넘는다 그럽니다. 뭔가 뭔가 네. 전문적인 세력들이 공모주 첫날 왕창 사서 네. 그 다음 날 쏟아내는 네. 그런 어떤 투자 기법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아마 공모주들 청약을 하시면은 첫날 상한가 오를 적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야 우리도 될 것 그날 얘기를 같아요. 했지만은 그날 강승민 전문가가 무조건 팔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첫날 상한가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이건 작전 세력이라 그러기도 뭐하지만 어떤 특정 세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한 단계 더 머리를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 두 번째 이슈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네, 앞서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차량용 배터리뿐이 아니라 반도체 쪽도 부족이 심각하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이거 제가 다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차량용 이 반도체나 부품이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 여러 차례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어제 지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일본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업체 르네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세계 3위 업체인데 화재가 났습니다. 크린룸에서 화재가 났는데 네. 일단 크린룸에서 화재가 나면은 이걸 갖다가 먼지 다 치우고 다시 크린화 작업을 하는데 적어도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르네사스로부터 차량용 반도체를 받는 완성차 업체들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한파 때문에 정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빚어졌는가 하면은 화학제품 공장, 듀폰 같은 공장이 생산을 중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화학 공장도 아주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뭔가 네. 하면은 이게 파이프를 통해서 화학물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전으로 일단 멈춰서게 되면 그 화학물질이 안에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다시 청소를 하고 재생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네. 근데 그 듀폰의 화학 공장을 통해서 나오는 합성 수지들이 자동차 부품에 자동차 소재에 쓰이는 게 많은데 이게 차질을 빚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상반기 동안에 전 세계에서 자동차 생산 차질이 한 150만 대가 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남 불행을 우리 행복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현대나 기아차가 이 과정에서 이 소재나 장비를 수급을 잘해서 나간다면은 상당히 상대적인 이득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종목에 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상 굉장히 또 심각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재들도 네, 그렇다라고 그런 얘기하셨죠. 거죠. 네. 마지막 이슈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국민연금이 그동안 주식을 줄곧 이제 팔아서 개미들의 원성이 잦아있는데 이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라면서요? 예, 왜 그런가 하면 26일 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는 거 보면 엇갈립니다.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년 말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16.8%로 낮추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걸 20%로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근데 또 다른 언론 같은 경우는 아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일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언론은 기본적으로 16.8%를 두더라도 국민연금이 전략적 내지는 전술적으로 이 좀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그 폭이 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폭을 조정을 해가지고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도록 하지는 않겠다. 이런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26일 날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면은 여기 대한 언급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머니투데이 보도처럼 만약에 금년도 주식 국내 주식의 보유 비율을 20% 정도로 높이게 된다면은 이제는 국민연금이 매도 세력이 아니고 매수 세력으로 네.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26일 날 그 회의 결과는
한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6일이면은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네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발빠르게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사 앵커가 꼽은 이슈일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프닝벨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 시각 증시 상황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이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우리 증시 상승으로 출발은 했는데 단 3분 만에 다시 하락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한번 지수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0.35% 내림세 보여주면서 3028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함께 0.31% 하락한 949.16포인트에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수급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이 거의 87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무섭게 들어오면서 하락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900억 원대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2,70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278억 원 현재 물량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이 93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폭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이 1,20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가 0.12% 상승하면서 82,0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함께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188,50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1.37% 시세 내주면서 396,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역시 LG화학 2차전지주 오늘 굉장히 시세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3.13% 내려오면서 80만 4천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현재 0.22%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데요. 22만 9천원 선에서 현재 체결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71만 원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 SDI, LG화학과 함께 크게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2.72% 내려오면서 64만 3천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와 함께 카카오도 오늘 약세장 이어가네요. 0.61% 하락한 48만 9,500원 선 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도 함께 0.57% 하락장 보여주면서 8만 7천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5%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29만 5,500원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가 현재 1.91% 상승불 켜내면서 29만 4천원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고요. LG전자도 함께 1.63%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5만 5,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물산이 0.82% 하락세 보여주면서 12만 5,500원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KB금융은 계속해서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0.91% 상승하면서 5만 1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함께 NC소프트가 0.21% 약보합권 보여주면서 93만 1,000원에서 현재 흐르고 있고요. SK텔레콤이 0.59% 함께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25만 3천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SK이노베이션 오늘 4% 넘는 4.73%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만 1,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좀 하락세가 많이 보이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2% 내림세로 전환했습니다. 12만 4,9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함께 0.67% 내려오면서 14만 7,6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만 유일하게 0.26%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5만 6,800원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모두 다 1%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CJN이 1.81% 크게 또 시세 내주면서 13만 30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2.13%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15만 6,4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CJ ENM이 0.83%, 스튜디오 드래곤도 함께 0.95% 시세 내주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9만 3,4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종목 한 번 더 살펴보시죠. KMW가 3.58% 시세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64,600원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현재 원익 IPS가 0.9% 상승폭 켜내고 있습니다. 49,7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리버리는 소폭 하락하면서 13만 6,8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0.77% 내림세 보여주면서 15만 5,3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역시나 STX와 ST엔진 지금 계속해서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거의 20%대 가까운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양산업 같은 경우도 16%대 강세 흐름 속에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한원시스템도 현재 9.43% 상승하면서 19,10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도 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죠. 8,7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진양화학 같은 경우도 7.15% 상승을 하면서 4,795원에서 현재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페노션 계속해서 해운 관련주들도 지금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6.5%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6,720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제강도 현재 5.17% 상승폭 켜내고 있습니다. 14,3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고요. 해운 관련해서 대한해운도 오늘 4%대 급등세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3,61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역시 KSS 해운까지 4%대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1,3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TX 관련된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TX 중공업이 STX 수소와 연료전지 사업부를 따로 분할을 해서 STX 에너지 솔루션을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주들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가 24%대 또 급등세 보여주면서 6,99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STX 중공업은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5,030원 선에서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STX 엔진까지 21%대 또 빨간불 급등세 탄력 가져가면서 8,69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상화폐 관련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모건 스탠리가 빗썸을 인수전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상화폐주 다시 한번 또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상승장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67,000원 선에서 지금 가상화폐는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SGA가 2.89% 상승하면서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M게임이 4%, 거의 5%에 가까운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8,62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SGA 솔루션즈도 0.68% 소폭 상승하면서 1,480원 선에서 현재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손실 없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비법을 전해드리는 오프닝벨 1부와 함께하셨습니다. 저희 1부 어느덧 슬슬 문을 닫을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고 김기성 앵커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